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양복을 하나 사셨나 봐요. 아, 이거 한 5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겨울에만 입는. 처음 봐가지고 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바이든 시대 개막 그 후입니다. 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최종 당선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공식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면서 바이든 시대의 개막을 알렸는데요. 향후 한미 관계 또 뭐 좀 상당한 변화가 또 있겠죠. 예, 우선 크게는 이제 한미 동맹 그리고 대북 정책, 경제 정책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일단 한미 동맹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제 주한미국 감축론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동맹을 비즈니스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비판이 좀 많았는데요. 네. 이번 바이든 당선자는 이 동맹의 가치를 최우선하겠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이제 적정선에서 증액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우리와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를 두고 좀 지루한 이제는 소모전을 펼쳐왔는데요.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 만큼 한미 동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통행식 외교 정책과 또 동맹의 비즈니스화로 인해 기존 동맹국들과의 연결고리가 좀 느슨해졌습니다. 이런 느슨해진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다 보니까 미국의 반중국 정책이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와 동일한데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기존 동맹국들 간의 이제 동맹 관계를 견고하게 이제는 복원을 해서 이를 조직적으로 반중국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또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 양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양쪽으로 가며 이제 아슬아슬하게 균형 외교를 펼쳤는데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한미 동맹 복원이라는 큰 틀에 동의한 이상 지금까지의 중국 친화적인 정책을 좀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외교 아마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지난달 TV 토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세 차례나 폭력배라고 칭하면서 핵 감축을 동의해야만 만나겠다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향후 그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또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시 TV 토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은 좋은 관계였고 전쟁은 없었다라고 해서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칭 스트롱맨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적 교류가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교류가 없던 이 바이든 당선인이 더 까다로운 상대로 아마 여겨질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열어 직접 담판을 짓는 톱다운 방식의 이제 대북 접근법을 이제 보였는데 반해 이 바이든 당선자는 실무자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만나는 이 바텀업 방식의 협상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핵무기 포기 선언이 없는데도 직접 만나 회담을 갖고 회담 결과 빈손으로 돌아가는 수모를 겪었는데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달 TV 토론에서 한반도는 핵이 없는 지역이 돼야 된다. 핵 비축량 감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해서 핵무기 감축 또는 포기가 전제되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함께 또 이제 전방위적인 핵무기 감축 압박도 이겨내야 한다는 이제 숙제를 함께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에서 그 친환경 관련 주식이 이제 대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당선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즉각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도 좀 보여집니다. 예, 바이든 당선인이 2050년까지
탄소 제출 제로를 목표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요. 이 어마어마합니다. 임기 4년간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00조를 투입해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이를 이제 바이드노믹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이제 배터리와 태양광, 전기차와 같은 종목이 이제는 미국 내 수요가 이제 확대가 돼서 국내 관련 기업들이 직접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우리 기존의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인 이제 석유화학이나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이런 이제는 업종들은 아무래도 강화된 환경 의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좀 피해가 예상되고요. 뭐 가장 또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보이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보고 미국의 제조 공장을 설립한 국내 기업들입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이 기존 21%의 법인세를 28%로 늘리고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노동권 적극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내 기업들의 현지 운영비와 이제 세금 증가로 좀 이익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뭐 계속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보궐선거 D-5개월 인물의 여건 대 연대의 야권입니다. 준대선급으로 불리는 내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여야의 판세는 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좀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일단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군은 넘쳐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부산시장 후보를 두고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우선 서울시장 후보로는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박영선 중기부 장관, 또 사선의 우상호 의원에 더해 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까지 변경해가면서 자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기로 결정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여론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이낙연 대표가 이번 공천은 가장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도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선 의원이나 고위관료 출신들에 대해서는 이제 참신성과 도덕성 면에서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당내 40대 재선 의원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제 참신성과 이제 개혁성을 무기로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지난 선거에서 석패한 이 부산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좀 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게 사실상 좀 어렵지 않냐라는 평가인데요. 뭐 결국 민주당 내 PK 지역 맹주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민주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해온 김혜영 전 의원이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여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가 나오는데 좀 그것도 좀 힘에 부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그 보수 야권의 경우에는 그 민주당과는 또 정반대 상황이죠. 뭐 국민의힘은 부산 지역에서는 승산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다 보니까 뭐 후보군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직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이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PK의 맹주인 김무성 의원의 출마 여부가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원주, 뭐 유기준, 이진복, 박형준 전 의원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뭐 결국 부산 지역은 외부 인물 영입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공천 혈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서울시장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이 서울과 수도권을 몽땅 내줬습니다. 국회의원부터 지자체장, 기초의원까지 사실상 전멸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판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문제는 마땅한 후보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후보군에 대한 뭐 청사진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인물로는 힘든 거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 범야권 차원의 이제는 빅 텐트를 구축해 시민 후보를 내세우자라는 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까지 모두 합류해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진보 시민단체들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제 쪼개진 보수 정치 세력과 대결해서 상당한 재미를 봤는데요. 내년 보궐선거에서는 일단 정의당이 마이웨이를 이제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진보 세력은 표의 분산을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범보수 정치 세력의 후보 단일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력은 좀 예상보다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참 그나저나 참 우리 국민들 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계속 선거 또 선거. 제발 좀 임기까지 끝까지 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